이 숫자는 참 골치 아프죠. 이게 뭐 과거에 제가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만 좀 담았는데 사실 뭐 여기 말고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과거 기출 문제 내용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한번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풀어보라고 했는데 옆에 좀 가리고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 틀린 것만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보시면 다 맞춘 문제 또 맞추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한두 개 분명히 이제 의결 정적수라든가 이제 이런 게 분명히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시험 전에 다른 거 뭐 하시는 것보다 암기 잘하는 거 있죠. 거기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금방 보잖아요, 그죠?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시험 전에. 자, 지금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원칙적으로 5년이요, 5년. 5년 초과 안 되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인가요? 아니죠. 대통령 소속 위원회죠. 위원장 2명이죠.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볼게요. 자, 이 법은 좀 일찍 제정됐죠. 96년에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가 들어가면은 1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해 봤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퇴사하고 해봤어요. 시험 관련해갖고 정보공개 청구. 내가 10일 딱 맞춰주더라고. 여튼 10일 범위 내에서 근데 검토해봤는데 좀 그렇다. 그러면 1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이 정보공개위원회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었죠. 원래 총리 소속이었는데 향후 장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한 명 포함해서 전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근데 5나 7 중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7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보통은 과반 된다, 과반. 민간 100 외부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11명이면 7명이죠. 근데 만약에 문제 기출선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11명이라 적혀 있는데 위촉하는 위원은 5명이다. 이거 문제 틀린 거예요. 네. 반이 안 되잖아요. 2분 이상 안 되면은 기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임기가 또 2년이더라고. 3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얘는 나서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하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활동 실태를 얘는 5년마다죠. 그리고 전자정보 기본 계획은 기본 보통 5년이죠. 근데 아닌 게 하나 있죠. 이상한 계획이.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놀랍게도 3년짜리 계획이죠. 주어도 잘 보셔야 돼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이고 얘는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요거 바꿔 출제된 여기 주어를 바꿔 출제된 적도 있죠. 옴부즈만 볼게요.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800년 초에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됐다. 사실 우리 구글에다가 옴부즈만 치시면 스웨덴 옴부즈만 그 사이트에 바로 넘어가요. 거기 뭐 소개 딱 돼 있어. 의회 옴부즈만이더라고 걔네들은. 거기 소개돼 있더라고요. 권익위원회가 있죠. 권익위에 여러분들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합격하시면 권익위. 일반 행정은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니잖아. 권익위원회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권익위원회. 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권익위원회 역사는 되게 오래됐죠. 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역사가 되고요. 얘는 임기가 좀 길죠. 3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정책이에요. 정책학은 처음에 시초는 라스웰의 정책 지향의 논문이죠. 50년대 초에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정책학이 어느 정도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에 10년 있다가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법이 이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죠. 총리가 하죠. 총리가 이게 몇 년이지? 3년마다죠. 얘도 3년마다 수정 번해. 3년마다. 평가위원회는 당연히 총리 소속이고요. 자, 위원장 이제 15명인데 얘는 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원평가 기본법상 평가 종류 어떤 게 있어요? 자체 평가. 또 뭐 있지? 합동평가, 특정평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평가는 바깥의 민간위원 3분 이상은 위촉하게 돼 있죠.
조직을 볼게요. 책임운영기관 나왔어요. 책임운영기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중앙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 특허청이 있죠. 그래서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고요. 임명하고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5년이죠, 5년. 근데 최소한 2년은 보장을 해줘야 돼 있어요. 중앙기관의 죄송해요. 공공기관의 운영 공원법이죠.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 기재부 장관이 아까 제가 법령 정리 때 말씀드렸지만 지정하죠, 매 공공기관을. 근데 이제 정부 지원액 전체 그 기관의 수입액의 2분이 넘는다. 그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공기업의 장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다. 한전 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큰 기관들은. 근데 사이즈가 작은 공공기관까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진 않고요. 사이즈가 기준이 얼마냐? 여기 나오죠. 총 수입액이 1,000억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이면 주무기관의 장, 장관이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우리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 이런 건 다 기억하시죠? 제일 떨어지는 게 제일 사이즈 작은 게 기타 공공기관이 제일 많아요. 근데 기관이고 기타 공공기관을 넘어갔어. 쭉 넘어갔어. 이렇게 공기업과 이 준정부기관이죠. 얘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다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문제 해결하셔야 되죠. 나누는 기준이죠. 나누는 기준은 일단은 직원 정원이 300명은 돼야 되고요. 자산은 30억.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은 200억이죠. 이게 두 번인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제 무려. 자꾸 바뀌죠. 그 다음에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누죠. 시장형이 되기 위한 이제 허들이 나왔죠. 그래서 죄송해요. 이거부터 해야겠네. 여기 지금 기타 공공기관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나눈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나눈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 넘어가야지 이제 공기업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도 넘어가서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2분의 1 넘어가야 되죠. 다만 기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율이 높아요. 85%. 그래서 100분의 85 이상. 그 다음이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 되려면 더 높죠, 이제. 전체 자산이 2조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액이 이제 50%가 아니라 85% 넘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형 공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거의 이름 다 들어본 회사들이야. 한국전력 같은데. 근데 이제 기타 공공기관은 아까 새로 지정된 거 보셨지만 물음표죠. 기간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사 볼게요. 인사 실적주의는 영국과 미국 이제 큰 차이가 안 나요. 80년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영국은 추밀원령을 통해서 도입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1년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83년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면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됐죠. 고위공무원단은 미국은 70년대 도입됐고요.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기 2006년에 도입이 됐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죠. 이제 여러분들 통상적인 근무 시간 아니에요. 그건 짧은 거. 범위가 어떻게 되죠? 15시간 이상 35시간이에요. 40시간이면, 이 출제한 적 있죠? 40시간이면 어떻게 되죠? 통상적인 근무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아니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합격하시면 15로 임명되실 텐데 6급 이하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근무 성적 평정 제도죠. 5급 이하랑 4급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 계약 등 평가 1년에 한 번만 받죠. 그리고 그래서 4급 이상이 이렇게 맞겠죠. 그 다음에 5급 이하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받죠.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5급 이하가 근무 성적 평가. 그래서 평정 제도 안에는 성과 계약 등 평가랑 근무 성적 평가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 수행 태도가 굉장히 주관적이죠. 10%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부서 단위, 부서는 내가 개인 업무 성과가 아니라 내 부서가 성과를 잘 냈을 때 30% 이내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총액 인건비제라는 게 있죠. 총액 인건비제.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이나 그 다음에 뭐 인력 규모를 좀 조정할 수가 있죠. 대신 성과를 잘 내야 되죠. 어쨌든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이에요. 다음 주제는 연금법은 60년대 제정이 됐고요. 기여금은 보자. 36년 납부할 수 있죠. 맥시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기여금은 내는 게 좋아요. 많이 내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 내면은 연금 많이 받으면 좋지만 지금 현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연금 내는 거에 매칭해서 정부에서 같이 내기 때문에 많이 낸다는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 같이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내가 낸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여금을 내는 건데 기여금은 맥시멈 36년 그 이상 못 내요. 내고 싶어도. 그 20대 초반 입직하시면 아마 정년 전에 이제 이 기여금 안 내실 거예요. 납부액은 늘었어요. 과거에 7%였는데 현재 이제 9% 늘죠. 대신에 요일하게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원래 20년이었는데 10년만 재직하셔도 돼요. 65세가 되셔야 돼요. 물론 33년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은 65세에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입직하시면은 당연히 33년 이후에 퇴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65세. 정년은 아직까지 60세야. 그 사이 5년이 비어요. 자, 그리고요. 연금 지급액이에요. 지급액은 줄었겠죠. 그러니까 내는 건 많이 내는데 받는 게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재직 기간 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으로 지금 기억하실 텐데 내가 재직 기간 전체 평균치의 산식을 이제 계산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퇴직 전 몇 년치 해가지고 했어요. 훨씬 높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곱한 숫자도 인하죠. 당연히 인하 1.7% 계속 안 좋아지죠. 재산 등록 의무자예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4급이 기본적이랬죠. 제가 항상 그 재산 등록하고 공개가 다른 걸 했죠. 아주 변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개는 이거는 정말 예상이 맞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1급 이상이면 등록한 사람 중에 1급 이상이다. 공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등록도 마찬가지고 공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세금 관련이면 좀 낮아도 다 이 공개까지 하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나 감사, 이 인허가 관련된데 그죠? 인허가 관련된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세직금 나죠. 세직금. 마이너스 3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원래가 4인데 마이너스 3 하시면 돼요. 퇴직한 등록은요. 내가 올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네? 퇴직한다고 그냥 등록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부정부패 저지로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된 달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1월 15일 퇴직이면 2개월이 된 달이 언제? 3월 15일이죠. 그날 말일까지 등록은 해야 된다. 주식도 백지 신탁해야 되죠. 주식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하한액은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가면은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물론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에 직무 관련성.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신고인데 공무원, 지방의 의원 포함해서 공직 유관대차의 임직원은 미국 화폐 100달러. 요즘 100달러 얼마쯤 되죠? 한 14만 원 넘잖아요. 근데 이거나 또는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내가 가지나? 지체 없이 돌려주나? 돌려줘도 안 돼. 이거 징계 사례 막 있어. 징계 사례.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받으면 괜찮은데 한 며칠 갖고 있다가 돌려줬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그 소속 기관에다가 이야기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됐어요. 문제가. 왜냐면은 받으면은 내가 내 기관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이 업무 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돌려줘도 안 되고 이상하죠, 그죠? 돌려줬는데 며칠 있다가 그것도 안 돼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이에요. 저는 이 법은 우리가 좀 시간의 순서랑 안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 5, 3 이렇게 말씀드려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퇴직일로부터 퇴직 후 3년이잖아요. 퇴직 후 3년.
퇴직 후 3년이고 시간으로 그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되죠. 내가 이날 퇴직을 했어. 퇴직했는데 이전에 전 5, 후 3. 법은 여기부터 먼저 나오죠. 여기부터. 그래서 3년간 그리고 퇴직 전 5년이죠. 3년간 퇴직 전 5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밑에 문제도 사실 같은 취지인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다 이게 내가 여기 퇴직한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사이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기관에서 확인해야 돼요. 언제 당연히 요 기간에 갔겠죠. 확인해야 돼. 심사 대상자가. 여러분들도 심사 대상자가 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은 고위직으로 퇴직했다는 얘기니까. 부패방지법 및 부패행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신고 사항을 접수하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의인으로부터 1회는 100만 원. 명목에 관계없는데 직무랑 관련돼서는 받으시면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냥 친분 관계를 만든 거야. 직무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매 회계연도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까지 합쳤을 때 전체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것 또는 약속하면 안 되고요. 음식물 및 경조사비 부분 볼게요. 음식물 아까 얼마 그랬죠? 트리플로 5만 개 가시면 돼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기하시면 되고요. 파면되면은 얼마 동안 임용이 제한되죠? 5년. 5년이고요. 내가 해임됐어. 밑에 거 보셔야겠죠. 파면은 5년 미만일 때 내가 짧게 근무할 때는 4분의 1만 페널티가 있고요. 이제 5년 이상 했다. 2분의 1 감액이에요. 사유 관계없이. 근데 해임은 좀 약하죠. 3년이고 해임 사유가 이 부정부패무죠. 금품 및 향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이런 거에 한정해서 이게 해당하면은 이제 또 그 규모도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5년 미만이다. 8분의 1, 5년 이상이다. 4분의 1이죠. 강등은 하나 내리는 거죠. 그리고 3개월간 일도 못 하고요.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돈도 못 받아요. 전에. 그 다음에 더 뒤에 문제 뭐냐면 내가 5급이었는데 6급이 됐단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승진도 안 되고요. 승급도 안 돼. 호봉도 안 올라가. 정직은 범위가 있죠. 1에서 3개월 기간이고요. 역시나 신분 보여야지만 일도 못 하고요. 또 전액 감액이 되죠. 그러니까 정직도 상당히 큰 페널티예요. 저 3개월 그냥 한 2달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밑에 거 있죠. 18개월 동안 승진 안 되고요. 승급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나 이제 승진 앞두고 있었는데 정직 3개월 팍 맞아 버렸어. 그럼 1년 6개월 기본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승급은 호봉도 상상 안 되는 거고. 감봉은 이제 3분의 1만 감하죠. 그래서 전액 아니면 3분의 1밖에 없어요. 지금 현행 법상. 과거에 이게 3분의 2인 적 있어. 한번 중간에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위에 말씀드린 정직이나 이런 거에서. 근데 지금은 전액 아니면 3분의 1이다. 그리고 12개월 동안에 승급이나 승진 안 되고요. 견책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숨기만 하는 건데 근데 얘도 사실 밑에 게 너무 무섭죠. 6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안 된다는 거. 소총심사위원회 볼게요. 인사확신처에 설치된 소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몇 명일까? 한 명이에요. 위원장 한 명. 자, 한 명이고 그리고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역시나 2분을 찾으시죠. 이게 근데 제가 문제 어렵게 만든 게 이제 2분의 1도 되고 3분의 2가 있죠. 3분의 1이면 쉬운데 2분의 1이죠. 2분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제적위원 얘도 위치가 바뀐 경우 많은데 얘는 3분의 2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이 돼 있죠. 3분의 2 과반 헷갈리실 수 있어요. 소총심사는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 30일 연장 가능하고 상임위원 임기는 또 3년이죠. 한 번 연임 가능하고요. 지방소총심사위원회 아까 법 바뀌었던 기억나시죠? 3년 늘었어요. 한 번 연임 가능하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 이것도 제가 아까 법령 때 말씀드렸는데 근무 성적 평정은 95% 이상, 경력은 5% 이하로만 반영이 된다. 일반직 공무원 승진 최저 연수예요.
9, 8, 7, 6 갈 때는 얼마죠? 6, 5는 2년. 나머지 5에 4, 4에 3은 3년이죠. 고충 처리제도 볼게요. 고충 처리제도. 청구서를 접수를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청이랑 고충이랑 다른 건 어떤 거예요? 둘 다 이제 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수단인데 이 고충 처리 제도는 기속력이 없어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이렇게 돼 위원 이제 또 나오죠.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얘도 3분의 죄송해요. 3분의 2, 3분의 2 맞죠? 똑같죠? 저기 위에 거랑 고충심사위원회랑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청심사위원회랑 고충심사위원회하고 같이 묶어서 좀 하시면 좀 쉽겠죠? 중앙 경우에만. 그 다음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참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2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 쭉 해서 뒤에 보시면 몇 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의 합의로 결정되어 있죠. 5명 이상의 출석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임기가 또 얘는 또 2년이에요. 2년. 그 다음 이제 탄력근무제 보셔야 되죠. 탄력근무. 얘도 뭐 또 잊을만 하면 구급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 시차 출퇴근. 그러니까 주 5일 그대로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근무 똑같이 해야 돼. 출퇴근 시간만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근무 체계. 하루에 8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 to 6. 그게 기본인데 거기서는 출퇴근 바꾼다는 얘기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하는 범위죠. 좀 조정을 더 하는 거죠. 5일은 근무하는데 하루에 8시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최대 내가 4시간까지 줄일 수도 있어. 12시간 늘릴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 40시간 똑같이 근무하는 거죠.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씩 4일 근무하고 금요일만 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 40시간이잖아요. 지박 근무는 좀 더 적극적이죠. 이제는 근무 시간, 근무일도 5일이 아니죠. 3.5일에서 4일. 그러니까 사실은 4일 풀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넷째는 나가긴 나가야 돼. 나가긴 나가는데 일부 근무하고 이제 하루 반 정도는 이렇게 또 쉴 수가 있죠. 더. 근데 저는 이거 집약 근무형을 실제로 쓰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무 시간 선택형까지는 쓰시는 분 본 것 같은데 여튼 재량 근무형은 이제 출퇴근 의무도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시간을 가지고 40시간을 바로 인정한다. 그 다음은 재무인데 요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이어다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은 IMF 권고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1970년대 도입됐고요. 그리고 기준이 2001 기준에 따르면 2001 GFS에 따르면 통합재정의 제도 혹은 기간 범위는 일반 정부까지요. 일반 정부가 포괄 범위고 공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정부 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업에 포함이 되고 문제는 밑에 거죠. 밑에 거. 원가 보상률이 이 IMF 기준에 따를 때 원가 보상률이 50% 이하가 되면은 일반 정부라 해서 통합재정의 범위에 들어오고 50% 초과하면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밑에 거는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예산 편성 단계인데 중기사업계획 제출은 언제까지죠? 다 이제 편성 단계는 다 홀수 달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하는 게 3월 말. 이때 이제 지침 통보하고 예결위에 보고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요구서를 받아서 이제 각 중앙관세장이 2달 있다가 5월 말까지 요구서를 제출한다. 집행이죠. 집행은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은 배정받아야 되죠. 배정 요구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분기별이죠. 반기별이라 출제된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 다음에 집행 지침.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행 이렇게 해라 예산 집행을 하면 지침을 통보하는 게 얘는 또 홀수죠. 1월 말까지 통보하게 돼 있고요. 결산 단계죠.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를 이제 각 중앙관세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고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 손에는 이제 각 중앙관세청이 제출한 결산 보고서가 있겠죠. 그걸 다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국가 결산 보고서 되는 거죠. 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결산은 어디 들렀다 와야 돼요? 감사원 들렀다 와야 되는데 이 날짜가 월말이 아니죠. 일단 그래서 4월 10일까지 그러면은 감사원에서는 40일 정도 있다가 5월 20일까지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기재부장이 받아서 정부에서 5월 말까지 국회로 보내면 되는 거죠.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기본 몇 년이죠? 잘 모를 때 5년 고르시면 돼요. 잘 모르겠어. 내가 기본 계획이 5년이 3년 잘 모르겠어. 5년 고르시면 돼요. 언제까지 제출하죠? 똑같죠. 120일 예산안이나 기금운영 계획안 120일 전까지 제출하고 대신에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제출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재정 정보도 공표하게 돼 있어요. 매년 한번 1회 이상. 사실은 항상 그 실시간으로 업로드 돼 있어요. 기획재정 홈페이지에. 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총액의 100분의 1이죠. 물론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둘 수는 있어요. 그다음 각 중앙 간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걸 이제 여기 말하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은 각 중앙 간서의 장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상금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 쓴 걸 모아야겠죠. 다음 해 이제 6월 말까지 그걸 제출해야 돼요. 우리 얼만큼 예비 썼다. 그러면 이제 다 쓴 게 뭐죠? 각 중앙 간서장들이 예비 쓴 걸 다 모았겠죠. 이게 총괄 명세서를 이제 국회에 5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받아서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계속비요? 계속비는 원래는 예산이라는 거 한 회견도 다니며 쓰는 거잖아요. 1월 2일 12월 30일까지 써야 되는데 그 뭐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이. 그래서 5년 예외적으로 10년까지도 계속비로 쓸 수가 있다. 예타예요. 예타는 99년 도입됐고요. 총 사업비 얼마죠? 500억. 500억이고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누가 하죠? 기재부 장관이 하죠.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랑 국가 재정 규모가 다른 경우는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랑 중앙정부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300 이상 예산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뭐 한 300억 같이 부담하면은 전체 500억 넘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 지원하는 것도 300억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따로 구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앙정부 스스로 한 사업은 금액이 같겠죠. 총액이나 지원금이면 당연히 같겠죠. 예산안 제출 및 의결 기간이에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120일 전까지 정부에서 국회를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30일 전까지 의결을 하게 돼 있죠. 지방정부는 광역이랑 기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50일 전까지 제출하면 15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40일 전까지 제출하면 10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나오죠.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타보다 먼저 도입됐죠. 1994년 도입됐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그다음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 세부적인 그 사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부는 다른데 금액은 기본적으로 같죠. 그리고 제가 뒤에 문제 하나 더 단 것처럼 건축 또는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 2억 이상이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해산은 언제 우리나라 1960년 이전에 우리나라 채택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준해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기금도 다 같죠. 똑같아요. 다 1, 3, 5 고르시면 되고요. 120, 그 다음에 30 다 같죠. 예산이랑 기금이 예산안 제출이랑 기금 운영 계획안 제출이 기본적으로 날짜가 같다. 변경만 좀 다르죠. 변경 범위가 달라요. 금융성 기금이랑 금융성 외 기금인데 금융성 기금이 좀 범위 넓어요. 국회 제출 안 하고 바로 대통령 영의 정함할 때 변경할 수 있어요. 30%죠. 10분의 3.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들은 이제 20% 범위에서만 이제 대통령 영의 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 제출하지 않고 바꿀 수가 있어요. 세계 잉여금 처리인데 돈이 남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는 말 자체는 예산에만 성립하는, 기금에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에서는 적용이 되고요. 교부금 정산 먼저 쓰고요. 30% 국회 가시면 돼요. 30%. 30%는 공적 자금 상환 기금에 출연하고 또 그다음 또 그래도 남아. 그럼 30%는 채무 상환해야 되고 그래도 남아. 그래도 남네. 그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성인지 예산은 호주에서 먼저 도입됐고요. 우리나라는 2010년 돼서야 도입됐죠. 제일 많은 게 뭐죠?
지방자치죠. 참 날짜가 많아. 지방자치에서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한 번씩 막 툭툭 숫자 바꿔서 내버리면 참 수험생들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최초 언제 했죠? 1952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때는 현재랑 이름이 좀 다르죠. 현재는 시군구인데 과거엔 시읍면이었어. 시읍면. 읍면이 이제 과거엔 지방자치단체였고, 그러다가 1960년까지 52년, 56년, 60년 선거하고 61년부터 폐지돼요. 지방자치제가. 그러다가 91년에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한 시기에는 단체장 선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만 먼저 선출해요. 그리고 95년에 와서야 현재처럼 전국 동시 지방선거다. 그런데 95년에는 한시적으로 임기가 3년이었어요. 98년에 다음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4년이잖아요. 98년부터 4년씩 더해가면은 지방선거 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는 2006년부터 기초든 광역이든 단체장, 지방의 의원 전부 다 허용된다. 저기 그 빼고 누구 교육감 빼고, 교육감은 정당 공천 안 돼요. 우리나라 선거구예요.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죠. 한 선거구에 한 명만 하는 데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2명에서 4명이 당선돼요. 법인격과 관할이에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죠. 행정구라고 부르죠, 학자들이. 시구 및 자치구의 사무인데,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제외한 사무를 제외하고 사실은 이제 시군구가 처리를 하는데, 인구가 좀 많은 시 같은 경우에는 도가 처리해야 되는 것을 직접 처리하게 할 수도 있죠. 이게 기준이 역시나 50만이죠. 30만짜리 있나? 없어. 30만에 대한 특례는 없어요. 50만 개 가시면 돼요. 50만. 주민참여예산제요. 포르투 알레그리시 브라질에서 최초로 실시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도입한 거예요. 2004년에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0년 초에 개정이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더 최근에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이 됐죠. 국민참여예산제도 2018년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아까 법령 개정 때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제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이전에는 두 위원회가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통합이 됐다. 자, 이 골치 아픈 거 나오죠. 자, 일단은 우리가 주민 소환 말고는 일단 18세예요. 18세. 자, 18세. 그 다음에 체류 자격은 몇 년이 외국인? 기본적으로 3년. 자, 이제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나왔어요? 작년에 그 지방자치론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바뀐 거. 훨씬 세부적으로 나눠져 왔거든요. 그래서 조례개표 청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무려 6등분 나눴어. 그래서 제가 200을 기억하시고 150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반이죠, 절반. 절반 100. 그 다음 얘 절반 또 있을걸요? 50. 10분의 1도 하나 있어. 하나가 더 있죠. 얘 2개 더한 게 있어.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제 머리는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 6개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 일단은 이거라도 해야 뭐 그 다음 그 단계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얘가 또 어디냐 찾는 건 좀 잘 생각하셔야겠죠. 800만 넘어가는 거. 경기도하고 사실은 서울밖에 없죠. 그 다음이 나머지 시도, 그 다음에 100만 넘어가는데, 그 다음 인구 50만 넘어가고 100만이면 그 다음 단계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어디죠? 쭉쭉 내려가면 되죠. 비율을 이렇게 100, 70, 50, 20 이런 식으로. 주민조례안이 수리가 되면 1년 안에 처리해야 돼요. 물론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1년 되게 긴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 청구예요. 얘도 숫자를 기억하셔야겠죠. 얘는 좀 쉬워요. 300, 200, 150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300, 200, 150. 감사 청구 기간,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투표 역시나 18세인데 얘는 다르죠. 외국인이 3년이 아니죠. 달라요. 그냥 조례로 정하는, 조례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서 계속 거주, 그러니까 영주권이겠죠. 영주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 한번 했어. 한 번 한 거는 이제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고요. 아까 잠깐 우리 그 강원특별자치도 하면서 말씀드렸죠. 얘는 원래는 20분의 1이잖아요, 그죠? 20분의 1에서 5분의 1 범위예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는 4분의 2 이상 투표 확정되고 유효투표수 4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로 확정이 되죠. 이게 최근에 바뀐 거예요. 원래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3분의 1이었고 그 전에 3분의 1 때는 개표도 안 했어요. 미달되면은. 근데 그 개표하지 않는다는 걸 삭제를 했어. 삭제. 미달되더라도. 주민 소환제죠. 유일하게 19세인데 저번에 저한테 한번 그 말씀 드렸죠. 그거 왜 19세에서 18세를 안 내려가냐에 대해서 그 주민 소환한단 말은 그 말이잖아요. 내가 18세에 선출하고 좀 이따가 저거 소환할 수 있을 테니까 19세에 간다.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 근데 다른 기사를 제가 찾아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다시 내리니 많이 이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참고 마시 유일하게 19세예요. 외국인은 다 같고요. 그 다음에 초안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 구분 문제도 나왔어요. 비율이 이거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비율이 오히려 제일 낮은 게 단체장이죠. 그래서 제일 낮은 게 이제 광역단체장이라서 100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그래서 15%고 나머지 광역이든 기초든 의회 의원들은 20이에요. 10, 15, 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비율 자체는 이 의회 의원들이 더 비율이 낮지만 실제로 하는 인원은 절대적인 인원은 유료할 수도 많아요. 청구 제한 기간 1년만 기각하시면 돼요. 얘는 1년 다. 그래서 임기 개시하고 1년밖에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그 다음에 만료가 1년 안 남아서 만료가 1년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선거 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했어. 1년. 관할 선관위에서 정말 이 주민투표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7일 이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주민 소환 투표 할 겁니다라고 정보가 들어와서 자 주민 소환 투표는 역시나 여전히 3분의 1 찬성이 필요해요. 사실 3분의 1이 굉장히 높은 거 같긴 하죠.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이제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는데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선출직들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자르는 거니까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들어온 게 뭐죠?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이 최근에 도입된 제도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한 규칙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주민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 조례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언제까지? 5일까지. 5일 이내에.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을 했어. 이송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제의 요구할 수 있어요? 20일이죠. 그러니까 지방의회하고 단체장 관계는 20일 기억하시면 돼요. 제의 요구를 이제 요즘 많이 들으신 거는 거부권이라는 말도 쓰셨죠. 거부권. 원래 다 제의 요구죠. 법령상 명칭은 제의 요구죠. 그래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제의 요구 받으면은 자 제의 요구하실 때는 이 기본적으로 비율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반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3분의 우리 국회에서 지금 3분의 2가 문제였어. 3분의 잘 생각해 보시면 3분의 2면 몇 명이에요? 국회? 200명. 지금 야권이 다 합해서 200명은 안 돼요. 3분의 2 쉽지 않아.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돼. 자, 지방의회랑 단체장 관계 20일인데 나머지 기간들은 15일 기각하시면 돼요. 15일 기본적으로. 잠깐만. 요거는 20일이죠. 여기 상하관계를 이제 15일에 15일. 상하관계가 15일이고.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에 공포를 정확히 언제 하겠다 얘기 없으면은 20일 지나야 돼요.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1,000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사실 최근에 치고 문제 이게 나와버렸죠. 그냥 정답 던지로.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를 개최하죠. 이 4회로 아마 틀린 선지 나왔을 건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방자치 파트에서 잘 보시려면 제가 지방자치론 강의 한번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론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임기가 몇 년이죠? 다 4년이에요. 대통령 빼고는 4년.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받아요.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국가에서 뭐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국정감사. 중앙정부 그 국가직 공무원 하실 분들은 이제 국감 받을 때 피곤한 거고, 지방자치단체 근무하실 분들은 행감 시기 때 피곤한 거예요. 의장과 부의장이요.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 1명에 부의장이 2명 있어요. 기초는 1명이고요. 임기는 2년이죠. 그 다음 의사 정족수인데, 개의예요, 개의. 개의는 3분의 1만 하면 돼요. 3분의 1. 그 다음 의결 정족수죠. 의결은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반반 생각하시면 돼요, 반반. 그래서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의 찬성을 의결하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스스로 증기를 해야죠. 의회 자체가 의회 스스로 의원에 대해 증기를 해야 되죠. 출석 정지는 30일이죠. 제명, 자르는 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석도 아니고 그냥 전체 재적위원 3분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집행기간이에요. 단체장 임기는 4년이고요. 역시나 3번까지. 교육감이든 단체장이든 상기 내에서만 계속재임. 계속재임이 어떤 거? 연속해서. 한 번 쉬고는 가능해. 한 번 쉬고는. 서울시장님이 한 번 쉬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구 50만 이상 시임금이 자치구 부단체, 이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최근에 바뀐 거예요. 50만 넘어가면 부의사관. 그 다음에 50만 미만이야. 서기관이야. 문제 니은이 없네. 니은. 제가 갑자기 추가를 해가지고 니은. 그래서 지방 부의사관이죠. 이렇게 기역. 근데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특례시라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인구 100만 넘어가는데 100만 넘어가는 데는 또 부단체장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둘 다 이제 50만 넘어가니까 100만 또 그러니까 이사관이 부단체장인데 100만 넘어가는 2명까지 줄 수 있어. 1, 2.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도 내에서 시도 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툼이 발생했어. 그러면 시도에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동일한 시도가 아니면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중앙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게 돼 있죠. 얘 이제 비율이 좀 이제 11명이죠. 11명. 그죠? 7명짜리 놓고요. 11명 이내고요. 11명 이내 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냐? 7명이죠. 일단은 11명을 이름을 알고 계시면은 이게 당연히 과반돼요. 근데 출석위원 이제 의결 정도수인데 3분의 2죠. 아까 소총은 과반 아니었나? 맞아. 생각해보면, 걔랑 또 달라, 또. 이게, 그죠? 이게 막 뒤집어져 있어. 생각해보시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예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하고 이제 지방단체 간에 다툼이 발생할 때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 또 주체가, 당사자 될 수 있죠. 총리가 조정하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고, 얘는 또 13명이야. 11명도 아니야. 15명도 아니야. 13명이야. 이거 헷갈리죠. 저도 이 강의 전에 막 보고 와야 돼. 보고 와야, 방에 보고 저도 헷갈려, 한 번씩. 왜냐하면 자주 안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주 안 보면은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인데, 이건 내용이 아주 길죠. 지방의 의결이 법령 위반되는 판단하면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직접 주무단장이나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특례시 제가 100만이죠. 여기 여러분들 추가로 하나 쓰셔야 될 게 있죠. 뭘 써야 되죠? 화성. 수도권만 자꾸 늘어나. 지방은 자꾸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지방교부세요. 지방교부세였는데 지방교부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지방교부세 3가지.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 보특, 부소죠. 부동산 교부세가 있죠. 소방안전 교부세. 얘를 줄 때도 중앙에서도 자기가 주는 주머니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교부세랑 특별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내국세 전체의 19.24%죠. 여기 쓰진 않을게요. 19.24% 가지고 그 중에서 97%는 19.24%의 97%는 보통 교부세 재원으로, 나머지 3%는 특별 교부세 재원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는 뭘로 주죠?
이거 내면 부잣집이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 받아가지고 전부 다 지방에 내려줘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이 뭐예요? 재원이 뭐예요? 담배 부과는 개별 소비세 45%예요. 담배 부과는 개별 소비세 45%. 제가 작년에 그 지방지 7급 앞두고 요걸 이제 군문 9급 문제, 7급인가 9급 문제 있는데 이 부동산 교부세는 누가 받냐면 이 기초만 받아요, 기본적으로. 시군구가 받는 거라고요. 시군구 구분이 없는 제주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다 받겠죠.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 그 해설에서 답도 드렸더니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이거 광역이 받는 거 아니냐고 기사를 딱 링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기사라는 것도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 조금 오해 요진이 있어요. 명확하게 광역이 받는다 적힌 게 아니라 시도별로 배분된 걸 적어놨더라고. 시도별로 배분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 얼마다, 부산이 얼마다. 울산광역시가 받는 게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받는 게 그 안에 있는 시군구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세부져 있는 건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낸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해도 뭐 자기가 못 맞다 한가 봐. 그러니까 법령도 그렇게 돼 있고 해양부 자료까지 얘기를 해도 기사에 꽂히시니까 그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 낭비하는 거야. 강사는 이거 일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치명적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다 알아보고 그런 것들은 실제 자료까지 다 찾아보고 답변을 드렸을 거. 근데 그래도 뭐 기사를 보시다 이거 할 말은 없어.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니까. 하여튼 내국세 19.24%예요. 그리고 담배 부과는 개별 소비세 45%. 결산. 지방아시단체 장은 출납해세우 이제 지방아시단체 결산할 때 감사원 역할이 없잖아요. 그 감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산 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이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그래서 80일 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한다. 이제 자치경찰제인데 얘도 이미 나왔긴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됐어요. 2006년에 먼저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태로 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는데 2021년에 도입됐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드래곤볼 잘 모아야 된다고. 7명 다 모으세요. 시도지사가 추천하면 1명 하는 형태죠. 시도의회에서 2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에. 1명 추천하고 시도교육감도 1명이고 네 번째가 제일 이름이 길죠. 자치경찰위원회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죠. 두 사람. 시도지사가 마지막 1명 지명하죠. 7명이고요. 임기는 3년인데 얘는 또 연임이 안 돼. 또 가죠. 이걸로 아마 출제했을 거예요. 최근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디 기출 문제에서 제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교육자치요. 시도교육감 선거는 200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는 다 정리해드렸어요. 여기 버리지 마시고요. 자료 던지면 또 까먹잖아. 또 푼 거 또 보지 말고 지금 시간 되고 제가 지금 뭐 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딱 가리고 딱 한 번 푸신 다음에는 그 다음 볼 때는 틀린 거 모으면 돼요. 자꾸 언제 봐 이걸 다. 그리고 이 자료에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잘 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거 말고 내가 기출문제 풀다가 뭔가 숫자나 내 두 문제 몰라서 못 푼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대충 그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짝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장 때 이런 데다 딱 그냥 요약해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법령하고 그 다음에 숫자 정리는 말씀을 드렸고